이 영화는 앨러스 데어 그레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그 신의 21에 실린 최현수의 평론에서 보면 기록물, 편지, 회고록과 주석을 활용한 앨러스 데어 그레이의 원작 소설은 제국주의와 남성성 그리고 계급을 향해 전방위적인 폭격을 가했다. 마찬가지로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파격적인 이미지와 과감한 구도를 활용해 세계를 왜곡하고 굴절시켜 끝내 균열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라고 평했습니다. 적절한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대영제국 전성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빅토리아 시대라는 것은 정확히는 빅토리아 여왕의 재임기, 그러니까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을 지칭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19세기로 통칭하기도 하죠. 이 시기에는 산업혁명, 차티스트 운동, 노동운동과 에멀린 펜크허스트의 여성 참정권 운동 이런 것들도 활발했습니다. 물론 펜크허스트가 여성 참정권 옹호 조직이었던 여성 사회정치연합, 약자로 WSPU라고 하는데 이 연합을 창설한 것은 1903년이죠.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가 막 끝났을 때인데 여성 참정권 운동은 그전부터 매우 활발했습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서프러지트인데 가여운 것들에서 이 벨라의 본명이 빅토리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벨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원래 이름이 빅토리아였었다는 거죠. 그래, 빅토리아로 살 때 벨라는 귀족 가문의 귀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의 내 지배 계층의 분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굉장히 억눌린 사회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의 대명사인 빅토리아, 당시의 영국 여왕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 뒤에서 또 조금씩 그 내막이 밝혀집니다. 이 영화는 사연은 정확히 소개되지 않는데, 빅토리아가 임신한 채 비극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인 괴짜 의학자 고드윈 백스터가 태아의 뇌를, 당시에 이제 빅토리아가 임신하고 있었던 태아의 뇌를 빅토리아의 머리에 이식해서 살려냅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모험과 판타지들을 담아냈죠. 오른쪽 아래 포스터를 보시면 어른의 신체에 이식된 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재밌게 표현했어요. 물론 위에 얹어진 사람이 애 모습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아이 상태로 창조된 벨라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이름은 고드윈이라고 이제 읽었는데, 뭐 영어식으로 읽으면 갓윈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의 승리, 혹은 승리의 신,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벨라는 실제로 그를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곧 신이라고 부릅니다. 영상은 이제 칼라에서 흑백으로 그리고 다시 칼라로 이어지는데요. 처음 칼라 영상은 개막 영상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발트 블루색을 입은 여인이 투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제목이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개막 영상이겠죠. 타이틀 시퀀스. 그러니까 처음 칼라 영상이 개막 영상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기가 좀 쉬워요. 처음부터 이제 흑백으로 시작했다가 칼라로 바뀌는 것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영화관에서만 한번 보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투신하는 빅토리아는 유럽의 고귀한 색깔인 코발트 블루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이 코발트 블루색, 우리말로는 진청색이라고 하는데 이 어두운 코발트 블루는 대단히 암울한 색깔로 보여요. 주위도 대단히 암울하죠. 고두윈의 수술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빅토리아가 벨라로. 그러니까 인디와이저 문예지의 그 라이언 라탄치오가 보았듯이 따블라 라사, 이 아이 상태로서, 따블라 라사라는 것은 백지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 상태로서 색이 입혀지지 않은 것을 상징하듯이 이렇게 흑백 영상으로 이제 본 영상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세 마리의 동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몸과 머리가 달라요. 근데 서로 다른 동물의 머리와 몸을 이식한 신기한 동물들이 논의는 정원 모습입니다. 그리고 벨라의 성장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라고 고드윈이 자기 제자 중에서 맥스를
조수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스는 이후 이제 벨라의 약혼자가 되죠. 그 맥스와 부녀 고드윈과 벨라가 함께 식사하는 장면. 이것도 흑백이죠. 이 고드윈은 부정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냉정한 과학자이면서도 벨라에게만은 부정애가 끔찍하죠. 그러니까 부정에 가득한 이 부녀의 대화 장면인데요. 고드윈은 아버지가 자신을 실험체로 써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신체 이상 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생식불능도 일어났고 얼굴도 지금 엉망이죠. 프랑켄슈타인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벨라에 대해서는 그런 아픈 자라온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간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벨라에 대해서도 다소 뭐 친데레적인 성격이 있지만 부성애가 매우 강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죠. 소설로 따지면 일관성 있는 성격이나 그 계기가 변화의 계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서 좀 우아할 수도 있어요. 아직 흑백입니다. 자, 다음에도 어, 집을 나서지만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된 채 나서는 장면입니다. 왼쪽에 이제 마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갔는데도 이 안에 세 사람이 있는 데서는 흑백이에요. 오른쪽 영상도 지붕 위에 창문을 타고 내려가서 바깥을 내다보는데 역시 흑백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흑백은 따블라 라사, 다시 말해서 원초적인 백지 상태인 아마 어린아이 상태인 벨라의 머릿속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흑백이 다시 칼라로 바뀌는 거는 벨라가 고드윈의 저택을 나와서 세상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예요. 지붕으로만 나가거나 이 세 사람이 같이 밖을 나가 이럴 때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떤 그 실질적인 현실을 이제 볼 때, 그때 이제 칼라로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빅토리아가 살던 벨라 이전에 빅토리아가 살았던 세상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할 때죠. 그 첫 번째 목적지가 리스본입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 자, 그런데 시작은 위험해요. 맥스와 약혼을 하고도 뭐 야비한 변호사, 그러니까 이 약혼 서류를 작성하던 변호사인데 이 왜 이런 약혼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몰래 이 벨라를 엿보다가 벨라에게 이제 뭐 반했다고 하기보다는 호색하니까 즐기려고 벨라를 보이죠. 그래서 벨라는 맥스와 약혼한 상태에서도 이 아비한 변호사의 호색한 덩컨, 이 변호사 이름입니다. 덩컨의 꿰에 빠져서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판타지 동화의 양식을 택해서 그런지 여행은 모험으로 가득합니다. 가슴 졸이는 위기와 위험은 없어요. 여행은 이제 리스본에서 크루즈를 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로까지 이어집니다. 리스본에서부터 영상은 빅토리아 시대의 번영을 보여주듯이 빅토리아 풍의 화려함, 거기에 공상과학적 판타지를 가미해서 하늘을 나는 전차, 저기 비행ገብ체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죠. 환상적이기 이를 데 없죠. 한국경제에 실은 평론에서 김유미 기자가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이번에도 자신만의 뒤틀린 세계를 조작해냈다. 그 결과물은 전작들보다도 더 밝고 환상적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도시를 이동하는 이정표 같은 이런 자막컷, 지금 더 쉽이라고 써 있죠. 앞에 리스본도 그랬고요. 이는 아직도 이런 자막컷만은 영상이 칼라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흑백으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 미지의 세계니까. 떠나기 전에 이정표니까요. 자, 이제 아테네행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어가는 거죠. 크루즈에서 중요한 만남은 나이 지긋한 공작 부인 마사 그리고 그의 동반자인 흑인 청년 해리입니다. 마사는 틀을 깨는 사고를 보여주고 북돋아주며 책을 읽도록 유도합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벨라가 세상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죠. 덩컨이 그를 일시적 유희를 위한 수단으로 세상으로 데리고 나왔지만 백지 상태의 벨라가 점차 훌륭한
사고와 의식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바로 이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벨라의 호기심과 용기 그리고 의지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리는 벨라에게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지 보여주겠다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내려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다보는 그 건물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이 고급 호텔인데 바로 해안선에서 바로 구름 위로 올라가는 사암계단 모래 이루어진 사암계단입니다. 대단히 환상적인 그런 호텔이죠. 자, 이 호텔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은 마치 천상에서 지옥을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자, 해리는 모든 것은 잔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냉소주의자이기 때문에 종교,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그 어떤 것도 가난과 폭력이라는 잔혹한 인간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상주의는 무너지기 쉽지만 현실주의는 아니다. 진실만이 당신을 지켜줄 거다. 라고 해리는 벨라에게 말하죠. 자, 하지만 이를 보고 눈물을 쏟습니다. 벨라는. 그리고 가진 돈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죠. 그런데 직접 나가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선원들이 자기들이 바로 하선하니까 대신 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해리의 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잔혹하다 했는데, 이러한 벨라도 잔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이 정황으로 봐서 이제 선원들이 중간에 그 돈을 가로챌 것 같아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뭐 그런 면에서는 또 혹시 잔혹하긴 하죠. 벨라는 해리에게 반박합니다. 현실을 알았으니 바꿀 수 있다고 반박하죠. 당신은 세상의 고통에 꺾여버린 꼬마일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직설적이고 당찬 비난이죠. 돈에 대한 벨라의 생각도 깊어집니다. 돈이 모두 없어지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덩컨에게 벨라는 돈은 질병과 마찬가지예요. 돈 없는 사람들까지 병들게 하니까요. 라고 반박합니다. 돈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이 구별 없이 모두 돈으로 인해서 병들게 된다는 그런 통찰이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돈이 없어서 두 사람은 크루즈에서 강제 해산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가지 못하고 파리로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갔을까요? 스토리는 껑충 뛰어버리죠. 역시 자마컷은 흑백입니다. 경계, 도덕, 예의, 규범 이런 것을 벗어나는 벨라의 행동을 약혼자 맥스와 야비한 변호사 덩컨도 나무랐죠. 그러면서 상유사회를 언급하면서 자제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여러 해방운동이 보여주었듯이 벨라만이 예외적 인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마하사와 해리의 만남이 증명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는데요. 그는 파리 사창가에서 만난 동료, 사회주의자인 흑인 여성 뚜아네트입니다. 이 만남들이 모두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이후의 여정은 더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돈을 나누어 준 것이 그 시작이었겠죠. 자, 강제로 하선당한 뒤에 덩컨과 벨라는 파리에서 노숙자 신세가 돼요. 벨라는 고드윈이 바느질로 꼭꼭 꿰매준 돈이 있었는데 그 돈까지 덩컨에게 빼앗깁니다. 덩컨은 떠나버리죠. 결국 벨라는 사창가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잔혹 동화의 플롯을 따라서 벨라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묘사됩니다. 게다가 벨라는 모든 남자들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여자들이 손님을 선택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덩컨은 갈수록 망가져가고요. 벨라를 괴물, 장녀, 악마로 취급하던 그는 벨라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창가에까지 찾아와서 결혼을 애걸복걸을 합니다.
결국에는 정신병원으로 보이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자, 여기서 잠깐 덩컨이라는 캐릭터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마크 러팔로의 연기가 빛을 발하는 그런 씬들이 많습니다. 아카데미 조연상감으로 저는 봤는데 후보를 거쳐서 상당히 아쉬워요. 이 영화가 사실성과 논리성이 결여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래서 동화의 형식을 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돈을 모두 없애버린 벨라, 그리고 이후 사창가에서 몸까지 파는 벨라에게 그는 크게 화를 내지만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벨라에게 얻어맞고 묘한 놀람을 보이면서 중간중간 그 밈으로 활용하기 딱 좋은 그런 재미있는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이 영화의 감초역을 톡톡히 해내는 신 스틸러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밉지 않은 악인이라고 할까요? 반면 벨라는 초콜릿과 칭찬으로 돌아가는 기계라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몸을 생산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라고 하면서 단순한 매춘녀가 아니라 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가 사용하는 육체는 이윤이라는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수단이 아니죠.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생산 수단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생계 수단이라고 했어야 합니다. 이게 작가와 감독의 실수인지 아니면 아직 덜 성숙한 벨라를 묘사하거나 성노동자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적인 사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벨라는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이정표 자마컷은 흑백이죠. 고두인이 악성 종양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벨라는 약혼자 맥스와 결혼하게 될까요? 빅토리아로 살았던 시절에 남편이 찾아와 버려요. 그는 대단히 포악한 가부장이었습니다. 부인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장면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직업도 장군이고요. 빅토리아의 남편이 찾아오는 어, 부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벨라가 지나왔던 여정이 그 과거 빅토리아와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원초적인 백지 상태인 라사가 돼야만 그 시기의 삶을 철저하게 세웠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씬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더 계속해서 말하면 이게 스포일링이 좀 지나치게 될 것 같아요. 뭐 세세한 부분들을 이제 직접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면은 마무리 장면인데요. 마무리는 글쎄요. 영화를 함께 보고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면서 얘기한다면 아마도 신랄한 비판 그리고 감동적인 측면 이런 것을 모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영상으로는 불가능하네요. 역시 영화를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목에 대해서도 할 말이 꽤 있습니다. 원제는 화면에서 보이듯이 poor things입니다. thing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죠. 인간도 아니고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그 영화의 내용으로 봐서 이 제목이 지칭하는 것은 아마도 남성 상류 사회가 보는 여성일 듯 싶고요. 아마 가장 손쉬운 합리적인 유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남편의 태도와 대사에서 보듯이 그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로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입센의 인형의 집도 이때 나온 소설이죠. 그러니까 벨라 이전의 빅토리아는 대영제국 여왕 이름과 같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 여왕이 아닌 모든 여성들은 인형처럼 놀이개나 수단으로 취급받거나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을 것으로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이 벨라라는 이름에서 벨라의 뜻은 좋은, 훌륭한이거든요. 자, 어떠한 규범에도 얽매이지 않고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성장한 벨라는 충분히 그 이름값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의미를 좀 더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프랑켄슈타인을 떠올리는 설정을 한 이유가 있겠죠. 고드윈이 신을 상징하듯이 고드윈의 입장에서는 벨라도 뭐 특별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여러 실험체와 피조물의 하나이겠죠.
그 신이 볼 때 모든 피조물은 가여운 것들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그 진짜 신이 볼 때는 고도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람들로 구성된 인간 사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고 해리처럼 냉소주의자가 돼서 이를 방관한다면 현실은 지옥으로 남을 것이고 벨라처럼 바꾸고자 노력한다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것 아닌가요? 자, 푸어의 정확한 우리 낱말은 불쌍하니 더 맞는 것 같아요. 가엾다는 말은 마음이 아플 만큼 안 되고 처연하다 이거든요. 자, 보는 이의 공감이 포함되어 있는 낱말입니다. 비슷한 말 중에 이제 가련하다가 있는데 가련하다는 이 가엾다에다가 불쌍하다가 더 들어간 말이고요. 반면에 불쌍하다는 단지 처지가 안 되고 애처롭다만을 의미합니다. 보는 이의 공감이 배제된 말이죠. 그게 이제 푸어에 더 가까운데, 근데 굳이 푸어를 가여운, 가엾다, 예, 활용형이죠. 가여운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 번역자가 첫째 의미보다는 둘째 의미,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확장된 둘째 의미로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his is Bella. Bella, this is Mr. McCandles. Hello, Bella. 영화 비평에서 저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동, 의미, 재미가 그것인데요. 첫째로 꼽는 감동은 심금을 울리는 뭉클함입니다. 둘째 기준인 의미는 사회적 의미심장함이나 영화 미학적 혹은 영화 예술적 가치를 말하고요. 사회적으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거나 새로운 독창성을 보여줌으로써 영화 미학적이거나 영화 예술적 가치를 드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기준인 재미는 빠져들게 하는 흥미인데요. 보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그러한 이제 긴장과 매혹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화는 대중예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2차 대전 당시에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그 핵폭탄을 개발하는 그 과정을 담은 그 영화요. 오펜하이머가 작품상, 감독상, 편집상 등 주요 부문을 포함해 7개 상을 다 휩쓸었죠. 그에 비해 가여운 것들은 여우주연상,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을 받는데 그쳤어요. 확실히 아쉽습니다. 감동에서 두 영화는 비슷하지만 역시 오펜하이머의 대량살상의 잔혹함 그리고 인간적 고뇌에는 가여운 것들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미 기준에서는 사회적 메시지가 분명한 오펜하이머에 비해 이 가여운 것들은 상당히 좀 약하죠. 빅토리아 시대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만을 대상으로 짧게 처리한 것이 전부죠. 노예 문제와 미국의 노예 해방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아시아의 제국주의 피해 등도 피해갔어요. 그 원작 소설의 의미가 충분히 담겨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아카데미상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감안하지 않았을까요? 영화 미학적, 영화 예술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이 영화가 뛰어나고 대단합니다. 하지만 약한 사회적 의미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타임지의 자카렉은 나는 결점이 많고 실험적인 사람이라는 이 벨라의 말을 불확실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신조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이 신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도 불확실하죠. 확실히 이 영화가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사창가 장면이 다소 길어지고 논리가 약했다는 점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서 재미를 방해합니다. 마놀라 다지스가 더 뉴욕타임즈에 쓴 것처럼 란티모스 감독은 오너함처럼 덜 분명하고 부드러운 인간의 자질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화는 점점 단조롭고 밋밋하고 지루해진다고 해요. 디자인은 풍부하지만 아이디어는 얇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관람료와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에스콰이어지의 시레네 해가 썼듯이 비범한 연기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엠마 스톤이 연기한
벨라가 사람이 아닌 삶 자체와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가디언지에서 웬디 아이드가 평가한 것처럼 기묘함에 끝없는 매혹적인 축제입니다. 닭과 불독을 합친 초급, 오리염소나 돼지개 등 이색적인 이 조합도 괜찮은 볼거리죠. 바로크 양식의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영상미를 놓치면 반은 잃어버리는 영화입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봐야겠죠?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